운동하면 근육이 커지는 건 뭐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막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정말 복잡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냥 무게만 번쩍 든다고 다 되는 건 아닐 텐데 우리 몸 안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근육 성장을 위한 그 진짜 열쇠 같은 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그저 쇳덩이를 드는 행위, 그 너머에 아주 정교한 생리적 반응이 숨어 있죠. 저명한 근비대 연구자이신 브래드 쇼온펠드 박사가 근육 성장을 딱 촉발시키는 세 가지 핵심 동인을 밝혔습니다. 아, 세 가지요? 네, 바로 기계적 장력, 그리고 대사 스트레스, 마지막으로 근육 손상, 이 세 가지입니다. 효과적인 운동 계획은 결국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지게적 장력이라. 뭔가 그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그런 느낌 같은 건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근육이 이제 외부 저항, 그러니까 무게 같은 것에 맞서서 힘을 쓸 때 근섬유 자체에 가해지는 그런 물리적인 텐션이에요. 고무줄 당기는 것처럼요. 어허. 특히 무거운 무게를 다룰 때나 아니면 무게를 천천히 이렇게 내리는 동작 있잖아요. 그때 이 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슈언펠드 박사는 이게 어쩌면 근성장의 가장 중요한 단일 요인일 수도 있다고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요? 네. 근육세포 안에 있는 그 기계 수용기라는 센서가 이 장력을 감지하면 더 강해져야겠다 뭐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서 근섬유가 굵어지는 원리입니다. 아, 그럼 이게 단순히 그냥 무거운 무게를 드는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겠네요. 혹시 자세가 막 무너지면서 억지로 드는 건 오히려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어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핵심은 무게 자체가 아니라 근육이 실제로 느끼는 그 장력의 투기령, 지속 시간, 즉 근육 긴장 유지 시간, 타임 언더 텐션, TUT거든요. 아, 지속 시간이요? 네. 그래서 정확한 자세로 그리고 가능한 전체 가동 범위를 다 사용하고 특히 근육이 이렇게 쫙 늘어나는 구간 있죠? 거기서 통제하면서 장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괜히 무게 60 내다가 자세 흐트러지면 정작 목표 근육의 장력은 줄고 부상 위험만 높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대사 스트레스는 뭔가요? 혹시 운동할 때 막 근육이 터질 것 같은 그 펌핑감이나 타는 듯한 느낌, 이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네네. 바로 그 느낌입니다. 주로 이제 중간 정도 무게로 반복 횟수를 많이 가져가고 세트 사이 휴식 시간을 좀 짧게 했을 때 그때 경험하게 되죠. 네. 이때 근육 안에는 뭐 젖산이나 수소 이온 같은 대사부산물이 막 쌓이고요. 혈액이 확 몰리면서 세포가 일시적으로 좀 빵빵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 상태 자체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유도하기도 하고 평소에 잘 동원되지 않던 그런 근섬유까지 자극할 수 있고요. 또 세포가 부푸는 것 자체가 어쩌면 성장을 위한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은 이 펌핑감만 쫓는 게 최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사 스트레스가 분명 근성장에 기여는 하지만 충분한 기계적 장력이 같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좀 제한적일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특히 운동 초보자분들이 막 펌핑감에만 집중하다 보면 근력 향상의 핵심인 그 기계적 장력 자극을 놓치기 쉬워서 장기적인 성장에 조금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육 손상이 많았네요. 이건 뭐 딱 들어도 운동하고 나서 다음날 느껴지는 근육통, 그 지연성 근육통, 돔스, 이거랑 관련이 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근섬유에 아주 미세한 상처가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근육이 늘어나면서 버티는 힘, 그러니까 신장성 수축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덤벨을 천천히 내리는 동작 같은 거예요. 네네. 그럴 때나 아니면 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운동을 했을 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우리 몸은 이 손상에 반응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근육의 줄기세포격인 그 위성세포라는 걸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손상된 부위를 복구하고 이전보다 더 강하게 재건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이 성장하는 거죠. 그럼 혹시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운동 후에 근육통이 막 심할수록 운동이 잘 된 거고 근육도 더 많이 큰다.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하하, 그거 아주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근육통은 근육 손상의 그냥 한 지표일 뿐이고요. 근육통의 강도랑 근성장의 정도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아, 정말요? 네, 근육통이 거의 없어도 근육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어요. 오히려 너무 심한 근육통은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다음 운동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근육 손상 자체를 운동의 주된 목표로 삼기보다는 점진적인 자극 증가랑 충분한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와, 그렇군요. 그럼 이 세 가지, 기계적 장력, 대사 스트레스, 근육 손상, 이걸 실제 운동에 어떻게 좀 조화롭게 적용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훈련 방식을 좀 조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합이요? 네, 예를 들어서 기계적 장력을 위해서는 비교적 무거운 무게로 좀 적은 횟수, 한 6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하고 스쿼트나 프레스 같은 다관절 운동 위주로 하는 거죠. 물론 정확한 자세, 전체 가동 범위 지키고 특히 내리는 동작을 천천히 통제하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대사 스트레스를 위해서는 중간 정도 무게로 횟수를 좀 많이 10회에서 15회 이상 가져가고 세트 간 후식을 한 30초에서 90초 정도로 짧게 가져가는 겁니다. 근육의 긴장을 계속 유지하는 방식이나 컬이나 익스텐션 같은 단일 관절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아하. 마지막으로 근육 손상은 아까 말씀드린 신장성 수축을 좀 강조하거나 천천히 내리기, 가끔 새로운 운동을 도입하거나 전체 가동 범위를 잘 활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물론 실제 운동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딱 분리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죠. 듣고 보니 그런데 매번 어느 정도 강도로 운동해야 할지 이게 감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초보자들은 더 그럴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럴 때 좀 유용한 개념이 RIR, Reps in Reserve. 우리말로는 남은 반복 횟수 정도가 되겠네요. RIR이요? 네, 세트를 딱 맞췄을 때 내가 정말 한계까지 쥐어짰다면 몇 번을 더 할 수 있었을까? 이걸 스스로 평가해보는 거예요. 근비대를 위해서는 보통 RIR 1에서 3 정도, 그러니까 한 1에서 3회 정도 더 할 수 있는 여력을 남기고 세트를 마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 실패 지점까지 안 가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실패 지점까지 굳이 가지 않아도 충분한 자극을 주면서도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강도를 조절하기가 쉽고요. 점진적으로 부하를 늘려가기도 용이합니다. 운동 일지에 RIR을 기록해두면 자신의 성장 과정을 추적하는 데도 꽤 도움이 되죠. 와, RIR? 기억해둬야겠네요. 근데 운동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바로 회복입니다. 근육은요, 운동하는 그 순간에 성장하는 게 아니라 쉬는 동안 회복하면서 성장합니다. 아, 쉬는 동안요? 네. 그래서 영양 측면에서는 근육의 재료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하고요. 보통 체중 1kg당 1.6g에서 2.2g 정도 권장됩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 공급이랑 회복을 위한 탄수화물, 또 충분한 칼로리, 수분 섭취가 필수적이고요. 네네. 휴식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 정도의 질 좋은 수면, 이게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거든요. 그리고 운동한 근육 부위에는 최소한 48시간 정도는 충분한 휴식을 주는 게 좋고요. 몸이 보내는 피로 신호에 귀 기울여서 오버트레이닝을 경계해야 합니다. 결국 근육 성장이라는 건 기계적 장력, 대사 스트레스, 근육 손상이라는 이 세 가지 엔진이 함께 잘 돌아가면서 여기에 충분한 연료, 즉 영양과 정비 시간인 휴식이 주어졌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느 한 가지만 고집하기보다는 다양한 반복수나 운동 방식, 또 적절한 강도, RIR 같은 걸 활용해서 조합하고 무엇보다 영양과 휴식의 균형을 통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꾸준함 속에서 정확한 자세로 점진적으로 무게나 횟수를 늘려가되 내 몸의 반응이 잘 살피면서 스마트하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현재 운동 루틴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얼마나 균형 있게 자극하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근육 성장을 하려면요. 결국 점진적 과부하. 이 원칙을 알아야 시작이 되는 거겠죠? 네, 맞아요. 근육이 이제 더 강해지고 또 커지게 하려면 받는 스트레스를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몸이 변화를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항상성? 그렇죠. 현재 상태를 자꾸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계속 크려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되고 계속 새로운 도전, 더 강한 자극을 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거군요. 네, 같은 자극에는 몸이 적응해버려서 성장이 멈춰요. 이게 바로 정책이고요. 그래서 점진적 과부하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운동 처음 시작하면 힘이 확 느는 느낌 있잖아요.
그건 근육이 갑자기 커진 건 아니라면서요. 아, 네. 초반에 근력이 빨리 좋아지는 건 근육 크기 자체가 막 늘었다기보다는요. 신경계가 적응하는 거예요. 기존 근육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법을 배우는 거죠. 아하, 효율성제군요, 처음에는. 네, 맞아요. 그런 신경계 적응이 먼저 오고 근육 성장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 근육을 크게 만드는 그 핵심적인 건 뭘까요? 크게 한 세 가지 메커니즘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기계적 장력입니다. 기계적 장력이요? 네, 근육에 직접 가해지는 그 물리적인 힘이요. 무거운 무게를 들거나 아니면 운동 범위를 끝까지 닿았을 때 발생하죠. 아, 단순히 무겁게 드는 것만이 아니라 움직임 자체로 중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통제된 움직임으로 완전한 가동 범위로 근육에 계속 긴장을 주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근육 손상입니다. 운동하면 근섬유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잖아요. 네네. 약간 근육통 생기고 그러는 거요. 그렇죠. 그 손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 근육을 좀 더 크고 강하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no pain, no gain 이걸 너무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과하면 안 좋다. 네. 손상이 너무 심하면 오히려 회복을 방해하고 부상 위험만 커지니까 적절한 수준이 중요하죠. 하긴 너무 아프면 운동하기 싫어지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대사 스트레스입니다. 이거는 흔히 말하는 펌핑감이랑 관련이 있어요. 아, 운동하고 나면 막 근육 빵빵해지는 느낌이요. 네, 비교적 좀 높은 반복수로 세트 간 휴식은 짧게 가져가면서 운동할 때 근육 안에 대사 부산물들이 쌓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세포가 붙고 이런 환경 자체가 근육 성장을 유도하는 어떤 신호를 보낸다고 보는 거죠. 와, 그럼 기계적 장력, 근육 손상, 대사 스트레스 이 세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하기보다는 좀 다양한 방식으로 훈련해서 이 세 가지를 다 자극해주는 게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실제로 그 점진적 과부하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방법들을 좀 더 봐야겠네요. 단순히 무게 올리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네. 가장 기본은 역시 저항, 즉 무게를 늘리는 거죠.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같은 무게로 반복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좋은 과부하 방법입니다. 특히 초보자분들한테는 이중 점진법이라는 게 안전하고 효과적인데요. 이중 점진법이요? 네. 예를 들어 8회에서 12회 반복을 목표로 한다면 일단 현재 무게로 12회를 다 채울 때까지 횟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12회를 성공하면 그때 무게를 살짝 올리고 다시 8회부터 시작해서 또 12회를 향해 가는 거죠. 아, 무게를 올리기 전에 횟수로 먼저 증명하는 거군요. 괜찮은 방법 같은데요. 네. 안전하면서도 꾸준히 발전할 수 있죠. 또 세트 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어요. 총 운동량, 즉 볼륨을 늘리는 거죠. 아, 전체 운동량을 늘리는 거 이것도 과부하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훈련 빈도를 늘리는 것. 특정 근육을 더 자주 훈련하는 거죠. 아니면 세트 사이 쉬는 시간을 일부러 좀 줄여서 대사 스트레스를 더 유도할 수도 있고요. 쉬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군요. 네, 운동 템포를 조절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게를 내리는 동작 있잖아요. 신장성 수축. 네, 버티면서 내리는 거요. 그걸 아주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럼 근육이 힘을 받고 있는 시간 TUT가 늘어나면서 기계적 장력을 더 효과적으로 줄 수 있죠. 와, 정말 다양하네요. 가끔은 운동 종류를 좀 바꿔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요? 네. 계속 같은 운동만 하면 몸이 너무 적응해버리니까 정체기가 왔다 싶을 때 전략적으로 운동 종류에 변화를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초보자일수록 무게에만 너무 집착하면 안 되겠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초보 때는 무게 욕심내기보다 자세부터 제대로 잡는 게 100번 중요해요. 자세 무너지면 목표 근육 자극도 안 되고 다칠 위험만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훈련 기록이에요. 기록이요? 아, 약간 귀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중요하죠? 이게 없으면 내가 지금 제대로 점진적 과부하를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느낌으로만 때려 맞추게 돼요. 데이터를 봐야죠. 아,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 네. 오늘 무슨 운동을 몇 킬로로 몇 번씩 몇 세트 했는지 간단하게라도 적어두는 습관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요. 이걸 봐야 내가 발전하고 있는지 정체되어 있는지 알고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하긴 기록이 없으면 지난번에 뭘 했는지도 가물가물하죠. 맞아요.
그리고 흔한 실수들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너무 자주 바꾸거나 괜히 옆 사람 의식해서 무리하게 무게 올리다가 자세 망가지거나 너무 급하게 과부하를 주려고 하거나 기록 안 하거나 또 잘 먹고 잘 쉬는 거 이런 회복을 소홀히 하는 거 이게 다 성장을 막는 요인들이에요. 결국에는 꾸준함이랑 기록, 자세, 그리고 회복까지 다 연결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해도 누구나 정체기는 오잖아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좀 좌절스러울 수도 있는데. 정체기는 사실 자연스러운 신호예요. 내 몸이 지금 하는 훈련에 이제 적응했다는 뜻이니까요. 좌절할 게 아니라 그럼 이제 뭘 바꿔볼까 하고 생각할 기회인 거죠. 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바로 막 운동 바꾸고 그러기 전에 기본부터 체크해야 돼요. 내가 점진적 과부하 원칙을 잘 따르고 있나? 자세는 괜찮나? 요즘 잘 먹고 잘 잤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요. 의외로 여기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기본을 다시 점검하는 게 우선이다. 네. 결국 이 점진적 과부하라는 건 단기적인 스킬 같은 게 아니에요. 근육 성장을 위한 평생의 여정에서 계속 가져가야 할 어떤 핵심 원칙, 마인드셋 같은 거죠. 인내심을 가지고 올바른 자세로 꾸준히 기록하고 영양과 휴식까지 잘 챙기는 것, 이게 다 필요합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어쩌면 진짜 어려운 과부하는 무게 몇 킬로 더 드는 게 아니라 맞아요. 발전이 좀 더뎌 보일 때도 포기하지 않는 그 꾸준함, 그리고 계속 배우면서 내 훈련 전략을 수정해 나가는 어떤 정신적인 규율, 이게 어쩌면 가장 어려운 과부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력, 근지구력, 근파워, 이게 참 다 비슷해 보이면서도 사실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무거운 걸 잘 되는 거랑 오래 버티는 거, 또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내는 건 분명히 다른 능력이죠. 그쵸? 그럼 먼저 근력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은데. 네, 근력은 아주 직관적이에요. 한 번에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느냐. 최대 힘이죠. 최대 힘. 네, 보통 1RM이라고 하잖아요. 한 번에 들 수 있는 최대 무게. 그게 기준이 됩니다. 아, 그럼 헬스장에서 오늘 벤치 몇 쳤다 하는 그 기록 같은 거, 그게 근력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근지구력은요? 푸시업 막 수십 개씩 하거나 플랭크 자세로 엄청 오래 버티는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어떤 특정 무게나 저항에 대해서 지치지 않고 얼마나 반복하거나 버틸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근지구력입니다. 근육의 연비 같은 느낌이네요. 그쵸. 근육이 피로를 얼마나 잘 이겨내느냐 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하, 그럼 제일 좀 헷갈리는 게 근파워인데요. 이게 그냥 힘이 세면 파워도 자연스럽게 센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오, 근파워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속도. 속도요? 네, 수학적으로 보면 힘, force에다가 속도, velocity를 곱한 값이거든요. P는 F 곱하기 V. 아, 힘 곱하기 속도. 그렇죠. 아무리 내가 힘이 좋아도 그 힘을 빡 쓰지 못하면 파워는 낮게 나와요. 예를 들면요. 제자리 높이 뛰기나 아니면 야구공 던지는 걸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순간적으로 팡 하고 힘을 써야 멀리 뛰고 또 멀리 던지잖아요. 아, 그렇네요. 힘을 얼마나 빠르게 쓰느냐가 관건이군요. 단순히 다리 힘만 좋다고 점프를 잘하는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 빠르게 힘을 동원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럼 당연히 이 세 가지 능력을 키우는 훈련 방법도 다 다르겠네요. 근력 키우려면 역시 무겁게 드는 게 답인가요? 맞습니다. 근력 향상, 즉 최대 힘을 키우는 게 목표라면 보통 자기 1RM의 한 85% 이상 되는 무거운 무게로 해야 해요. 꽤 무겁네요. 네, 반복 횟수는 적게 한 6회 미만으로 하고요. 세트 사이 휴식 시간도 중요해요. 2분에서 5분 정도로 좀 길게 가져가야 합니다. 길게요? 왜죠? 그 신경계랑 에너지 시스템이 충분히 회복될 시간을 줘야 다음 세트에서도 최대 힘을 낼 수 있거든요. 어허. 그럼 근지구력은 완전 반대겠네요. 가볍게, 많이, 쉬는 시간 짧게. 네, 정확해요. 근지구력은 비교적 가벼운 무게, 그러니까 1RM의 한 67% 이하 정도로요. 67% 이하. 네, 그걸로 12회 이상 많이 반복하고 휴식은 짧게 30초에서 1분 내외로 가져가는 게 기본입니다. 그럼 근육이 계속 지친 상태에서 운동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일부러 약간 피로한 상태에서도 지속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궁금한 파워 훈련. 이건 속도가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무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겁게? 가볍게? 파워 훈련의 핵심은 최대한 빠르고 폭발적인 속도로 동작하는 겁니다. 무게 설정은 사실 운동 종류에 따라 좀 달라져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역도성 운동, 클린이나 스네치 같은 거 할 때는 최대 파워를 내는 게 중요하니까 1RM에 80, 90% 정도 고중량을 쓰기도 하고요. 오, 꽤 무겁네요, 그것도. 네. 그런데 플라이오메트릭 운동, 예를 들어 박스 점프나 메디신볼 던지기 같은 거는요. 오히려 맨몸이나 아주 가벼운 무게로 속도 자체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속도에 집중? 네. 그래서 반복 횟수는 보통 1회에서 5회 정도로 아주 적게 하고 대신 휴식은 2분에서 5분 정도로 길게 가져가요. 매 반복마다 최대 파워를 낼 수 있도록 컨디션을 조절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예전에 저 헬스장 처음 다닐 때 들은 얘기인데 가벼운 걸로 깔짝대면 근육 절대 안 큰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이건 이제 틀린 말인가요? 아, 그거 정말 대표적인 오해였죠. 그랬나요? 네, 거의 틀린 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그 브래드 쇼엔펠드 박사 같은 분들이 연구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네네. 결론은 뭐냐면 무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 지점까지 운동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패 지점이요? 더 이상 못할 때까지? 그렇죠. 더 이상 한 개도 반복할 수 없을 때까지 근육을 몰아붙이는가, 이게 핵심인데 가벼운 무게로 많이 반복하더라도 실패 지점 가까이 가면 무거운 무게로 적게 반복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근성장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와, 신기하네요. 그럼 꼭 무겁게 안 해도 근육은 클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중요한 건 얼마나 힘들게 근육에 자극을 주느냐, 이거죠. 그렇군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파워 트레이닝 하면 막 역도 선수들처럼 번쩍 드는 것만 생각나서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올바른 자세를 배우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접근하기 쉬운 운동부터 시작하면 괜찮아요. 아, 그런 것부터요? 네, 올바른 자세를 배우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면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파워 능력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많이 돼요. 일상생활이요? 예를 들면요? 계단 빨리 오르기, 버스 놓칠까봐 뛰어가기, 아니면 어이쿠 하고 넘어지려는 순간에 딱 균형 잡기. 이런 것들이 다 파워 능력이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낙상 예방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단순히 운동 능력을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보면 근력, 근지구력, 근파워는 서로 막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돕는 관계예요. 상호 보완적이군요. 네, 근력이 좋아야 더 무거운 무게로 근지구력이나 파워 훈련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또 근지구력이 있어야 더 많은 훈련량을 소화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근성장에 필요한 자극을 충분히 줄 수 있고요. 파워는 이런 훈련 자체의 수행 능력을 높여주고요. 아, 다 연결되어 있네요. 그럼 운동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 운동 자세부터 제대로 배우고 점진적으로 무게를 늘려가면서 근력을 키우는 게 우선순위가 되겠네요. 네, 그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작 방법이죠. 그러다가 이제 좀 익숙해지고 본인의 운동 목표나 좀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맞춰서 지구력 훈련이나 파워 훈련을 조금씩 추가해보는 식으로 조합하면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뭐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이죠. 자, 여기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신의 운동 목표에서 혹시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특별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어쩌면 바로 그 지점에서 새로운 성장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운동하고 나서 바로는 괜찮은데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부터 막 근육 뭉치고 아픈 거 다들 경험 있으시죠? 네, 그게 바로 지연성 근육통, 돔스라고 부르는 건데요. 돔스요? 네, 이게 운동 끝나고 바로 오는 게 아니라 한 12시간? 길게는 한 72시간까지도 지나서 슬슬 아파오기 시작하죠. 증상이 딱 어떤 건가요? 그냥 뻐근한 거? 일단 근육 누르면 아프고 움직이려고 하면 좀 뻣뻣하고요. 아, 맞아요. 뻣뻣한 느낌. 네, 그리고 일시적으로 힘이 좀 빠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좀 심하면 눈으로 봐도 약간 부어 보이기도 해요. 부어요, 진짜로. 네, 병원에서 혹시 피 검사 같은 걸 하면 근육 손상 지표인 그 크레아틴 키나제, CK 수치가 좀 올라가 있기도 하고요. 아, CK 수치. 네, 근데 일상적인 DOMS에서는 이게 엄청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요, 보통은요. 그렇군요. 그럼 이게 왜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가장 큰 원인은 역시 평소보다 센 운동,
아니면 안 하던 운동을 했을 때죠. 아, 갑자기 무리했을 때. 그렇죠. 특히 근육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버티는 동작 있잖아요. 늘어나면서 버티는 거요? 예를 들면 네, 뭐 덤벨 들고 천천히 내린다거나 아니면 스쿼트 자세로 앉는 동작, 이런 걸 신장성 수축이라고 하는데, 이때 근육 섬유에 아주 미세한 손상이 생겨요. 아, 근육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주 작게요? 그렇죠.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정도의 작은 손상인데 근섬유 구조가 약간 흐트러지는 거죠. 흐트러진다. 네, 그럼 우리 몸이 이걸 고치려고 자연스럽게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염증이요? 아파서 생기는 게 아니라 고치려고 생기는 염증? 맞아요. 그 손상된 부위로 백혈구 같은 애들이 막 모여들고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분비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신경을 자극해서 아프게도 하고 또 붓게도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프고 붓는 거구나. 무슨 상처 났을 때처럼요? 네, 비슷한 원리죠. 그 쇼엔필드 박사라고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걸 우리 몸이 감염됐을 때 보이는 염증 반응이랑 비슷하다고 했어요. 오, 감염 반응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 손상된 조직 치우고 또 근육 만들라는 신호도 보내고, 그런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이야, 그 계단 내려가기 힘든 게 다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쵸.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예전에는 막 젖산 때문에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운동하면 젖산 쌓인다고. 네. 근데 그 젖산은 DOMS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아, 진짜요? 네. 젖산은 운동할 때나 끝나고 바로 피로감 느끼게 하는 거랑 관련 있고, 운동 끝나면 금방 없어지거든요. DOMS는 한참 뒤에 나타나는 거니까 이건 근육 미세 손상이랑 염증 반응, 이게 합쳐진 결과라고 봐야죠. 아, 젖산은 범인이 아니었군요. 네, 속 시원하시죠? 네, 완전요.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거. 근육통 와야 운동 제대로 한 거다. 그래야 근육 큰다. 이거 맞는 말인가요? 그거요? 진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네? 아니에요? 근육통 이꼴 근성장, 이게 공식처럼 딱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육 크는데 중요한 요인들이 몇 개 있는데, 뭐 기계적 장력, 그러니까 무게 저항 주는 거, 그리고 근육 손상, 또 대사 스트레스,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계적 장력이에요. 꾸준히 무게를 늘리거나 저항을 높여주는 거예요. 아, 무게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DOMS는 그 근육 손상이라는 요인의 그냥 하나의 지표, 결과물 정도인 거지, 근성장에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 아프지 않아도 근육은 클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쇼엔필드 박사도 통증 거의 없어도 근성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어요. 오히려 통증이 너무 심하면 어떨까요? 그건 좋을까요? 글쎄요. 너무 아프면 운동하기 싫던데? 그렇죠. 너무 심한 통증인 오히려 회복을 방해하고 다음 운동할 때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서 장기적으로는 성장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 과유불급이군요. 네, 예를 들어 마라톤 완주하면 다리 엄청 아프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다리 근육이 막 엄청 커지진 않죠. 하긴 그러네요. 그냥 아프기만 하지. 네, 그리고 같은 운동 계속하면 통증 점점 줄어들잖아요. 반복 운동 효과라고. 아, 맞아요. 처음엔 죽을 것 같은데 나중엔 괜찮아지죠. 네, 그게 통증 줄었다고 운동 효과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몸이 적응하는 거죠. 아하, 그럼 아픈 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근육통 자체를 목표로 삼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꾸준히 점진적으로 부하를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불편한 DOMS 어떻게 관리하면 좀 나을까요? 회복 방법 중에는 능동적 회복이라고 해서요. 능동적 회복이요? 네, 그냥 가만히 쉬는 것보다 가볍게 걷거나 자전거 살살 타는 거, 이런 저강도 운동이 오히려 혈액순환을 도와서 회복에 더 좋다는 연구들이 많아요. 아, 움직여주는 게 낫다. 네, 그리고 마사지도 통증이나 뻣뻣함 줄이는 데 꽤 효과적이고요. 마사지요? 오, 영양은요? 먹는 거는? 먹는 거 중요하죠. 당연히 단백질 충분히 먹어줘야 근육 회복되고요. 단백질. 네, 그리고 뭐 오메가3 많은 생선이나 타르트 체리 주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항염증 효과 있는 음식들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물 충분히 마시는 건 기본이고요. 아, 항염증 식품. 타르트 체리 주스. 신기하네요. 그 운동 끝나고 얼음찜질 하는 건 어때요? 아, 냉찜질. 예전엔 많이 권했죠. 이게 염증 반응을 잠깐 줄여서 통증은 좀 덜 느낄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염증 반응이 회복 과정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어떤 연구들은 냉찜질이 장기적으로 근육 성장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요? 네, 그래서 무조건 좋다고 하긴 좀 그렇고 상황 봐서 해야죠. 오히려 통증이 이제 막 시작됐을 때는
따뜻한 찜질, 온찜질이 혈액순환 돕고 근육 풀어줘서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와, 냉찜질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었구나. 네, 좀 복잡하죠.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뭐니 해도 기본은 충분한 휴식, 그리고 잠 잘 자는 거. 아, 잠. 네, 근육은 우리가 쉴 때, 특히 잘 때 회복하고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7시간, 8시간은 자는 게 진짜 중요해요. 7, 8시간. 역시 잠이 보약이네요. 운동할 때 자체적으로 조심할 것도 있겠죠? 당연하죠. 처음부터 너무 막 몰아붙이지 말고 강도나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야 하고요. 점진적으로. 네, 새로운 운동 배울 때는 천천히 시작하고, 그리고 운동 전후 스트레칭이나 웜업 쿨다운, 이거 진짜 습관 들여야 돼요. 아, 준비 운동, 정리 운동, 귀찮아도 꼭 해야겠군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몸 상태 잘 살피는 거. DOMS가 너무 심하면 다음 운동 강도를 좀 낮추거나 아예 하루 쉬는 유연함도 필요해요.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그쵸. 만약에 통증이 진짜 너무 심하거나 며칠이 지나도 계속 아프면 그땐 병원 가보셔야 하고요. 전문가랑 상담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 DOMS라는 게 우리 몸이 뭔가 새로운 자극에 적응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고 잘 관리하면서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통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로 이해하는 거죠. 성장의 결과일 순 있어도 필수 조건은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읽고 거기에 맞춰서 훈련이랑 회복을 잘 조절해 나가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혹시 운동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요, 그 드는 무게가 생각보다 확 늘어난 경험 다들 있으신가요? 근육이 갑자기 막 커진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아, 네. 그거 정말 많은 분들이 초반에 겪으시는 현상이죠. 사실 여기에는 우리 몸의 보이지 않는 컨트롤 타워, 신경계에 아주 놀라운 적응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아, 신경계요? 근육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운동 초기, 특히 첫 한두 달, 그러니까 4주에서 8주 사이의 근력 증가는요, 근육 크기 자체의 변화, 즉 근비대보다는 신경계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변화하는 신경계 적응 덕분이 훨씬 큽니다. 우리 신경계가 이미 있는 근육들을 더 스마트하게 쓰는 법을 배우는 거죠. 더 스마트해진다니? 그거 흥미로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가요? 뭐 신호가 빨라지나요?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첫째로는 더 많은 운동 단위, 그러니까 근육을 움직이는 그 신경 근육 세트요. 이걸 동시에 동원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아, 더 많은 일꾼을 한 번에 부르는 법을 배우는 거군요. 그렇죠. 네, 잠자던 애들을 깨우는 거죠. 둘째는 신경이 근육에 보내는 명령 신호의 빈도, 이걸 발화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증가해서 근육이 더 강하고 또 더 빠르게 수축하게 만들어요. 아하,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힘이 잘 안 들어가는 느낌이었는데 점점 그냥 내가 원할 때 힘을 팍 줄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여러 운동 단위가 거의 동시에 함께 활성화되는 동기화 능력도 개선돼요. 이게 힘의 출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마치 오케스트라가 동시에 딱 연주하는 것처럼요. 오, 오케스트라 비유 좋네요. 너무 과도한 힘을 쓰지 못하게 억제하는 보호장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다치면 안 되니까. 네, 예를 들면 힘줄에 있는 골직원 기관 같은 센서들인데 운동을 꾸준히 하면 이 센서들의 민감도가 약간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내부 브레이크가 살짝 풀리는 셈이죠. 그래서 잠재된 힘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게 돼요. 와, 내 몸 안에 그런 브레이크가 있었는데 그걸 운동으로 살짝 풀어주는 거군요. 대단하네요. 아, 그래서 혹시 처음에는 스쿼트 같은 동작이 되게 어색하고 좀 불안정했는데 연습할수록 점점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거. 이것도 그럼 신경계 덕분인가요? 오,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협응력 향상이에요. 여러 근육이랑 관절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능력이죠. 이것도 신경계 역할입니다. 협응력. 예, 처음에는 신경계가 이 복잡한 움직임에 어떤 근육을 언제 얼만큼 써야 할지 잘 모르지만 반복 훈련을 통해서 점차 학습하는 겁니다. 근육 내에서의 협응, 그리고 근육들 간의 협응, 이 두 가지가 모두 발달하고요.
근육 안에서도 근육 사이에서도요? 네. 그리고 또 목표 근육을 더 정확하게 활성화시키는 이른바 근활성화 패턴도 최적화되고요. 그리고 내 몸이 지금 공간 어디에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느끼는 감각 있죠? 네, 있죠. 눈 감고도 팔 어디 있는지 아는 거요? 맞아요. 그 고유 수용성 감각도 발달합니다. 점점 더 예민해지는 거죠. 이야,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또 궁금해하는 게 그거잖아요. 분명 드는 무게는 늘었는데 왜 거울 속 내 몸은 그대로일까? 네,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고 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근력 형상은 주로 신경계 효율성이 증가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근육세포 자체가 커지는 근비대는 보통 8주 이상 꾸준히 훈련해야 눈에 띄기 시작하거든요. 순서가 있는 거군요. 네, 신경계가 먼저 똑똑해지고 그다음에 근육이 튼튼해지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거죠. 뭐랄까 소프트웨어 최적화가 먼저 일어나고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는 그 다음에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비유가 확실히 와닿네요. 그럼 또 이런 분들도 많아요. 나는 진짜 운동신경이 없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요. 그렇죠. 근데 이 운동신경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기술들은요. 물론 타고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훈련과 학습으로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뇌와 신경계에는 가소성이라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가소성? 플라스티시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스스로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연습하면 누구나 운동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한 초보자분들은 무엇에 가장 집중해야 할까요? 무게를 막 늘리려고 하기보다는 단연코 정확한 자세, 즉 테크닉입니다. 무게에 대한 욕심은 정말 잠시 접어두시고요. 올바른 자세를 몸에 익히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셔야 해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 네, 그래야 부상 위험 없이 목표 근육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고요. 이게 장기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길입니다. 만약에 잘못된 자세로 무게만 계속 늘리면 비효율적이고 또 위험하기까지 한 움직임 패턴을 신경계라 학습하게 돼서 나중에 고치기가 정말 어려워요. 한번 잘못 배우면 고치기 힘들군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자세로 목표 반복 횟수를 채울 수 있을 때 그때 아주 조금씩 점진적으로 무게나 반복수를 늘려나가는 점진적 과부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결국 근력 운동의 시작은요. 단순히 쇳덩이를 드는 행위를 넘어서 여러분의 뇌와 신경계에게 새로운 움직임을 가르치고 또 소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몸과 신경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력 운동할 때요, 세트 사이에 얼마나 쉬어야 하나? 이거 참 궁금해요, 그죠? 어떤 사람은 30초만 쉬어라, 누구는 3분은 쉬어야 한다. 의견이 분분하단 말이죠. 네, 맞아요. 이게 그냥 숨 고르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 회복이나 피로 관리 이런 거랑 아주 그냥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그 짧고 폭발적인 힘 쓸 때요, 스쿼트 처음 딱 앉았다 일어날 때 같은 거요. 네네, 그때 근육이 ATP라는 즉석 에너지 이걸 써요. 근데 이게 정말 순식간에 없어져요. 몇 초 만에. 진짜요? 그렇게 빨리요? 네, 바로 그때 ATP PC 시스템, 다른 말로 하면 인원질 시스템이라는 게 딱 작동을 시작해요.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걸 분해해서 ATP를 엄청 빠르게 다시 만드는 거죠. 역도 선수들이 밥을 확 들어 올릴 때나 단거리 선수가 빵 하고 튀쳐나갈 때 이 시스템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첫 세트만큼 다음 세트에서 힘을 못 쓰는지 알겠네요. 이게 무슨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즉석 연료, ATP PC 에너지가 없어져서 그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저도 경험 많아요. 첫 세트는 날아다니다가 두 번째부터 갑자기 바벨이 벽돌처럼 느껴지는. 맞아요. 딱 그거예요. 네. 그래서 세트 사이 휴식이 중요한 건데 이 고갈된 ATP PC 시스템을 다시 채우는 시간인 거죠. 연구들을 보니까 한 30초, 그 정도 쉬면 한 50에서 70% 정도 회복이 되고 네. 제대로 쉬려면 한 3분에서 5분 정도는 쉬어야 거의 100% 가깝게 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짧게 쉬면 당연히 다음 세트에서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낼 수 있는 힘이요. 그러면 운동하면 쌓인다는 피로물질, 젖산 같은 거 있잖아요. 휴식이 그것도 좀 없애주나요? 네. 고강도 운동을 하면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젖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수소 이온, H+ 같은 대사 부산물들이 같이 쌓여요. 수소 이온이요? 네. 이게 근육을 약간 산성 상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주범 중 하나죠. 휴식 시간 동안 우리 몸이 이걸 열심히 청소해요. 근육 환경을 다시 정상으로 돌리려고요. 근데 짧게 쉬면 아무래도 좀 부족하겠죠. 그렇겠네요. 네. 상대적으로 좀 길게 쉬는 게 이런 부산물 제거에는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하고 나서 근육만 빵빵해지는 느낌, 그 펌핑감이요. 이것도 휴식 시간이랑 관련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펌핑이라는 게 결국 운동하는 부위로 피가 확 몰리고 또 방금 말한 대사산물 같은 게 쌓이면서 근육세포 안으로 물이 막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세포가 부푸는 세포 팽창 현상인데 네. 한 30초에서 60초 이 정도로 짧게 쉬면 그 혈류량이나 대사산물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펌핑감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죠. 오, 근데 재미있는 건 최근에는 이 세포 팽창 자체가 근육 성장을 유도하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연구들도 나오고 있어요. 물론 펌핑감 하나만으로 근육이 다 크는 건 아니지만요. 와, 신기하네요. 펌핑감에도 이런 원리가. 그럼 결국 여러분의 운동 목표에 따라서 휴식 시간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근육 크기 키우는 거, 근비대가 목표다. 이러면 어떻게 쉬는 게 좋아요? 옛날에는 막 짧게 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60초에서 90초 이 정도 비교적 짧게 쉬는 게 근대사 스트레스를 높여서 근비대에 좋다. 이렇게 여겨졌죠. 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약간 반전이 있어요. 최근에 그 브래드 쇼엠필드 박사 같은 분들 연구 결과를 보면 좀 달라요. 오히려 60초 이상, 길게는 2분, 3분 이렇게 충분히 쉬는 게요. 총 운동 볼륨 있죠. 무게 곱하기 반복수 곱하기 세트수. 이거랑 근육에 걸리는 기계적인 장력을 더 높여준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길게 쉬는 게요? 네. 그래서 근비대에 더 유리하거나 최소한 비슷하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3분 쉰 그룹이 1분 쉰 그룹보다 근육량 증가나 근력 증가 둘 다 더 좋았다는 결과도 있어요. 이야, 3분 쉰 그룹이 근육도 힘도 더 좋아졌다니. 저는 무조건 1분 쉬어야 펌핑 잘 되고 근육 크는 줄 알았는데. 결국 세트의 질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다음 세트를 더 잘하기 위한 투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최대 힘, 그러니까 근력 자체가 목표라면요. 이건 더 길게 쉬어야 하나요? 근력 키우려면 보통 1회에서 5회 들 수 있는 아주 무거운 무게를 쓰잖아요. 네. 이때는 그 ATP-PC 시스템 회복도 중요하지만 우리 뇌랑 척수 포함해서 근육한테 움직여 하고 명령 내리는 시스템, 중추신경계, CNS라고 하죠. 이것도 완전히 회복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 CNS 회복도요? 네. 이 CNS도 고중량 운동하면 상당히 지치거든요. 그래서 3분에서 5분,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는 그 이상 충분히 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매 세트마다 최대 힘을 쭉 일관성 있게 내고 부상 위험도 줄일 수 있고요. 이해됩니다. 그럼 반대로 지치지 않고 여러 번 반복하는 근지구력을 키우는 게 여러분의 목표라면 그때는 짧게 쉬는 게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보통 12회, 15회 이상 비교적 가벼운 무게로 하니까요. 30초에서 길어도 90초 이내로 짧게 쉬는 게 효과적이에요. 근육이 일부러 약간 피로물질 쌓인 환경에 적응하게 만들어서 피로에 저항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운동 종류에 따라서도 휴식 시간을 조절해야겠네요. 스쿼트처럼 온몸 쓰는 거랑 팔 운동처럼 특정 부위만 쓰는 거랑은 다를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다릅니다.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복합 관절 운동, 그러니까 여러 관절이랑 많은 근육을 한 번에 쓰는 운동은요, 덤벨 컬이나 레그 익스텐션 같은 단일 관절 운동보다 훨씬 에너지를 많이 써요. 전신 피로도도 높고요. 그렇죠. 그래서 근비대가 목표다? 그러면 못해도 2, 3분 이상, 근력이 목표면 3, 5분 이상. 이렇게 단일 관절 운동보다는 상대적으로 길게 쉬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덤벨 컬 같은 건 비교적 짧게 한 60초에서 90초 이 정도로도 충분할 수 있고요. 결국 무슨 공식처럼 정답은 딱 하나가 아니군요. 여러분의 목표가 뭔지, 지금 어떤 운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날 컨디션은 어떤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스스로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권장 시간 같은 걸 참고해서 시작은 하되 여러분의 운동 일지 같은 걸 쓰면서 매 세트 내가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게 중요해요. 네. 목표한 횟수를 좋은 자세로 하기 너무 어렵다. 그럼 휴식 시간을 좀 늘려보고 너무 쉬운데? 하면 수행 능력이 유지되는 선에서 조금씩 줄여볼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죠. 그게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네, 결국 최적의 휴식 시간은 어떤 데이터나 이론보다는 여러분의 몸이 직접 느끼는 그 회복의 정도에 달려있는 것 같네요. 다음 운동부터는 스톱워치 숫자만 보기보다는 내 몸이 이제 준비됐다 하는 신호에 좀 더 집중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